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성재입니다. 올해 58살 서울 근교 양평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5년 전 은퇴하면서 평생 취미였던 도자기 만들기를 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유혜영은 56살로 한복 디자이너로 꽤 유명한 분이에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서울 강남에 작업실도 있고 각종 전시회와 패션쇼에도 자주 참여하죠.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지만 이미 독립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이서만 이 전원주택에서 지내고 있죠. 처음에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흙을 만지며 조용히 도자기를 빚고 혜영은 서울과 양평을 오가며 작업을 하는 생활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혜영이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전시 준비가 바빠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묵곤 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혜영의 웃음소리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받을 때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오는 그 웃음이 예전과 다르더군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억지스럽고 자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영이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전시 기획회의가 있어서 못 들어가겠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럼 내가 저녁이라도 해다 줄까?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혜영은 아니야, 괜찮아. 회의 끝나고 바로 호텔 가서 쉴 거야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결혼 생활 28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혜영은 항상 집에 오는 걸 좋아했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카드 명세서를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의 결제 내역이 자주 보였어요. 혜영 혼자 그런 곳들을 갈 사람이 아닌데 누구와 함께 간 건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는 거야? 라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혜영은 그냥 업계 사람들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방에서 혼자 도자기를 빚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의처증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화장을 다시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아침에 바르고 나간 것과 달랐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랬어라며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혜영이 샤워하는 동안 가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평소에 쓰던 향수와 다른 냄새가 났고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훈 미술평론가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강도훈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방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미술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평론가로 알려져 있고 우리 부부와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왜 혜영 가방에 강도훈의 명함이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훈의 명함을 발견한 이후로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혜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전화 받는 모습, 외출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도예가 협회 정기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한 선배 도예가가 요즘 호텔업계 사람들과 친해져서 좋은 정보 많이 들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 롯데호텔 투숙객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더니 물론이지. 내 친구가 거기서 일하거든. 왜 누구 뒤 조사해야 해?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혜영이 자주 묵는다는 호텔이 바로 롯데호텔이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제 아내가 자주 호텔을 이용하는데 혹시 어떤 분과 함께 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처음엔 주저하시더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 알겠어. 조심스럽게 알아볼게라고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혜영은 지난 2달 동안 강도훈과 함께 호텔을 8번이나 이용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제가 공방에서 전시 준비로 바쁘다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혜영이 내일 서울에서 한복 전시회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혜영이 나간 후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혜영의 방, 작업실, 심지어 화장대 서랍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강도훈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들과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적힌 편지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급 시계 하나였습니다. 박스에 매번 기다려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제가 선물한 적 없는 시계였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와서 도자기 가마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강도훈에 대한 분노도 끌어올랐어요. 강도훈은 제가 공방을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초기 전시회도 기획해 주시고 미술계 인맥도 소개해 주셨죠. 그런 분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이중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영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늘 전시 준비는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응, 잘 됐어. 강도훈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도훈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혜영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만들 때처럼 차근차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저만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했거든요. 증거를 발견한 후 저는 마치 도자기를 빚을 때처럼 차분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먼저 혜영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온라인 뱅킹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결제 기록을 모두 출력해서 패턴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강도훈의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 날짜와 혜영의 서울, 외박 날짜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혜영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혜영은 기계에 어둡여서 블랙박스 데이터를 지울 줄 몰랐습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강도훈과 포옹하는 모습, 차 안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혜영의 작업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수색했어요.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구석구석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USB 안에는 강도은과 주고받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식사 사진, 그리고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지만 이건 역시 중요한 증거였기에 모두 복사해뒀습니다. 혜영의 휴대전화도 기회가 될 때마다 체크해봤어요.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제가 모르게 바꾼 걸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영이 샤워할 때 몰래 확인해보니 강도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남편 모르게 조심해서 만나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로 함께 가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지만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울 아트페어에서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혜영이 오늘 중요한 전시회가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날, 저도 몰래 서울로 올라가 봤거든요. 아트페어 회장에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로 혜영과 강도은이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전시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구석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그리고 나갈 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촬영을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사진, 메시지,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이 정도면 어떤 변호사가 봐도 완벽한 불륜 증거라고 인정할 만했어요. 그날 밤 혜영이 돌아와서 오늘 전시회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래, 재미있었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혜영은 응,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 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이제 증거 수집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어요. 법적 대응을 할지, 사회적으로 알릴지, 아니면 조용히 이혼을 진행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승소 확률이 거의 100%예요 라고 말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미술평론가로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미술계 인맥을 통해 조용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와 미술평론가가 불륜 관계라는 식으로 흘려보냈어요. 미술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혹시 혜영 씨 이야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는 SNS를 활용했습니다.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 한복계에 숨겨진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올렸어요. 직접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방 후원회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어요. 어느 디자이너와 평론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사진은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추측성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설마 그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아니면 그 평론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미 업계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혜영과 강도훈 모두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라고 물어봤더니 응, 갑자기 미팅이 취소됐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며칠 후 혜영이 요즘 업계 분위기가 이상해라고 말했어요. 무슨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소문인데? 라고 물어봤지만 혜영은 잘 모르겠어라고 답했습니다. 강도훈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계 지인들한테서 들은 바로는 최근에 강도훈이 여러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제 사회적 처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였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면서 모든 증거들을 첨부했어요.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켰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28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을 받은 혜영과 강도훈의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혜영은 집에 들어와서 울면서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소송을 걸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라고? 너희가 한 년 넘게 불륜을 저질러 놓고 갑자기라고 하냐라고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변명하지 말아라고 덧붙였죠. 혜영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제가 준비한 사진들과 메시지를 보여주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냈어?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한편 강도훈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술평론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불륜 스캔들이 미치는 영향도 컸거든요.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던 상황에서 법적 소송까지 걸리니까 완전히 매장당한 셈이었어요. 문화재단에서 이사직을 해임당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로 인해 재단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또한 해외 전시 프로젝트도 전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갤러리들도 강도훈과의 협력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당분간은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상 미술계에서 퇴출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복 디자이너로서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진행하던 한복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어요.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패션쇼 참가 제의들도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일정상 어려움이 생겼다는 핑계로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작업실 임대료였어요. 강남에 있는 비싼 작업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비록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측성 댓글들이 폭주했고 일부는 한복계의 스캔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평론가라는 사람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다니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익명이지만 업계 사람들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첫 번째 변론이 있던 날
강도은의 변호사가 합의를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죠. 혜영의 변호사도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역시 거절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정당한 법적 판단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은은 이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미술 관련 모든 수입원이 끊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도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동안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사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처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불륜 관계마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법적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처럼 달콤한 만남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한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강도은이 혜영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했다고 해요. 혜영도 처음에 접근한 건 당신 아니냐며 맞받아쳤다고 하더군요. 법원에서는 증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카드 내역, 호텔 투숙 기록, 사진, 메시지 등 모든 것이 불륜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들이라 인정받았어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은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았습니다. 재판부도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변론 과정에서 혜영과 강도은 모두 사실상 불륜을 인정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실명 보도는 안 됐지만 유명 한복 디자이너 불륜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술계와 패션계에서는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혜영의 정신 상태도 많이 나빠졌어요. 집에 있을 때 혼자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뎠던 배신감과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재판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영이 공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전화로 먼저 연락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혜영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평소 단정하게 화장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더군요. 성재야, 이야기 좀 하자라고 혜영이 말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업하던 도자기에서 손을 떼고 무슨 할 말이 있어? 라고 차갑게 물어봤어요. 혜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성재야,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혜영이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라고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계속 매달렸어요. 성재야, 내가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강도은이 계속 유혹해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지금 강도은 탓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성인인데 판단을 못했다고? 라고 제가 화를 내자 혜영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성재야,
소송만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집안일도 다 하고 공방 일도 도와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라고 혜영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영아, 그 도자기 봐라고 제가 가마 옆에 있던 깨진 도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 번 깨진 도자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아무리 접착제로 붙여봐도 금이 간 자리는 영원히 남아있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미 깨진 거야. 조각난 대로 버리는 수밖에 없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영이 더욱 격렬하게 울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혜영이 1시간 넘게 매달렸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법정에서 보자라고 말하자 혜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공방을 떠났어요. 일주일 후에는 강도훈이 찾아왔습니다. 혜영보다도 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평소 품이 있는 미술평론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성재 씨,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강도훈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사과했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혜영 씨에게 먼저 접근한 것도 저고 유혹한 것도 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이미 늦었어라고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강도훈이 제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모든 일이 취소되고 집도 넘어갈 위기입니다라고 호소했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정도 대가도 감당 못하겠다고? 라고 제가 말하자 강도훈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성재 씨, 제발 합의해 주세요. 위자료도 최대한 드릴 테니까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라고 강도훈이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끝까지 갈 거야. 강도훈도 한참을 더 매달렸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더 시원했어요. 이제 그만 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라고 말하자 강도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성재 씨, 정말 마지막까지 이럴 건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에 혼자 남아서 가마불을 지피면서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아마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제 변호사 그리고 혜영과 강도훈이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몇 달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유혜영과 강도훈은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를 배신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불륜 사실은 명백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피고 유혜영은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피고 강도훈은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강도훈에게 더 높은 위자료가 책정된 이유는 피고 강도훈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더욱 도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것이었어요.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강도훈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총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제 변호사가 정말 완벽한 승소입니다. 이 정도 위자료는 드문 경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판단을 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미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였거든요. 판결이 확정되자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 불륜 소송 패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이번에는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완전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혜영의 한복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불륜 한복은 안 입는다. 전통을 더럽힌 디자이너 같은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결국 협력하던 백화점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강도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미술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을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결국 강도훈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미술품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고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남에 있던 작업실을 정리해야 했고 그동안 모았던 명품들을 하나씩 팔아서 위자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난 상태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업계에서의 완전한 격리였습니다. 어떤 갤러리나 패션 브랜드도 이 두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륜 스캔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혜영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화려했던 한복 디자이너의 삶은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강도훈은 더욱 처참했어요. 아예 미술계와 연을 끊고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맥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복수에 대한 쾌감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공방 안쪽 창고 문을 굳게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갈 차례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혜영과 강도훈 모두 위자료를 지급했고 제 계좌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방 입구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흙에서 다시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만의 공간에서 저만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끓이고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고 저녁에는 가마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거나 배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오롯이 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작품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실용적인 그릇 위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예술성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감정과 경험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깨짐을 주제로 한 연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균열을 만들고 그 틈새에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킨츠기 기법을 응용한 거예요. 상처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들로 개인전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상처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혜영과 함께했던 28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신당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공방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런 용기를 내고 싶어요.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올 때도 아빠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신경 쓸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자유로워졌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이에요. 전국의 유명한 도자기 산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전통 기법도 배우고 다른 도예가들과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차와 도자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가마 앞에 앉아서 새로운 흙덩이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 빚는 첫 번째 도자기야라고 중얼거리면서 천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제 작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아픔 없이는 지금의 작품들도 탄생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흙을 만지고 불을 지피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